자,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결석률은 뭐지? 반이 안 왔네? 코로나? 그럼 애들 혹시 코로나 걸렸을 수도 문을 잠가버릴까? 어떠려고? 우리만 수업하는 거. 자, 우리 교재로 153페이지 볼게요. 자, 일단 얘들아 오늘 진도 한번 최대한 빼보고 다음 주에 만약에 부족하면 1시간 정도. 근데 다음 주에 시간이 안 되는 친구들은 어차피 영상 촬영할 거니까 보내줄 테니까 너무 부담 갖고 꼭 수업 들으세요. 알겠지? 부담 갖고 수업 들으세요. 자, 이제 우리 이번 시간은 단독 문제는 안 나오는데 이제 일단 친자 관계라는 걸 볼 거야. 자, 친자 관계. 자, 153페이지면 상단의 의미 한번 보자. 자, 친자 관계는 부모와 자녀 간의 법률 관계야. 그래서 일단 이 친자 관계가 중요한 게 뭐냐면, 다시 친자 관계는 부모와 자녀 간의 법률 관계죠.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이거야. 뭐가 중요하냐면 이 자녀의 기준이 뭐냐 이거야. 자녀의 기준이. 그래서 너네 생각해봐. 자,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았어. 그러면 혈연 관계지. 그럼 혈연 관계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친자 관계가 형성되겠지. 그래서 거기 보면 친자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법률 관계로, 자, 밑줄 쳐봐. 자연 친자, 자연 친자, 그리고 법정 친자. 자연 친자는 결국 뭐냐면 혈연 관계지. 그런데 법정 친자는 양자, 즉 입양 관계죠. 양자. 그래서 입양하는 경우 우리가 양자라고도 하고, 최근에 그 입양 제도가 또 하나 바뀐 게 있어서 양자, 친양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입양은 양자와 친양자. 자, 뒤에서 설명하고요. 자, 세 번째 줄에 봐봐. 자녀의 성가분, 이거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자녀의 성가분은 아버지의 성가보는 걸 따르는 걸 원칙이 돼. 혼인신고 시에 부모가 협의하면 어머니의 성가분을 따를 수도 있어요. 그치? 그리고 자, 이제 자식의 이름은요 성을 제외하고 5자 이내로 제한돼. 우리나라는. 그렇지? 그 정도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자관계의 발생을 보면 잘 봐. 기본적으로 자녀의 출생과 함께 친자, 즉 부모와 자녀의 법률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친자관계는 밑줄, 혈연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거지. 친자관계는 혈연관계를 기본으로 하는데, 단 혈연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입양, 그래서 아까 입양은 법정 친자라고 그랬죠? 입양을 통해서도 친자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요. 그래서 너네가 외울 건 이 혈연을 통한 친자는 친생자라고 해요. 친생자. 그래서 양자는 친생자와 동일한 법적 권리가 있다. 또 주의해. 입양을 하면 양자 입양이잖아. 그럼 양자는 직접 낳은 새끼인 친생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어요. 차별이 없어. 입양을 하는 순간부터. 그리고 자, 친자관계가 형성되면 잘 봐. 그러면 친자관계 내가 뭐라고 했냐면 부모와 자녀 간의 법률 관계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친자관계가 형성되면 부모, 자녀 모두에게 부양의 의무가 있어. 부모는 자식을 부양해야 되고 자식도 부모를 부양해야 돼. 왜 이렇게 늦었어? 저 학원에 늦어가지고. 왜 화를 내? 막 미안하다. 아니 저 화냈어요. 너 또 졸 거야? 아니요. 오늘 졸면 진짜 노래한다. 알겠죠? 너 오늘 졸면 노래 시켜서 내 유튜브에 올릴 거야. 그럼 나는 바로 내일 바로 이제 실버 버튼 받는 거죠. 오케이? 자, 미안해, 좀 졸리게 할게. 자, 그 다음에 자, 자녀에게는 재산상속, 부모로부터 재산상속의 권리가 발생하고요. 자, 부모에게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이 발생한다. 자, 이거 뒤에 설명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자, 다시 친자관계 이제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 유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친자관계 유형은 자, 혈연관계를 우리가 이제 친생자라고 할 거고요. 혈연관계를 친생자. 근데 직접 낳지는 않았는데 입양했지? 그럼 입양을 뭐라고 할 거냐면 양자라고 할 거예요. 자, 입양을 양자. 그 밑에 유형 보면 두 가지야. 친생자는 부모와 혈연관계에 있는 자. 친생자는 부모와 혈연관계에 있는 자인데, 자, 이 친생자를 또 둘로 나눕니다. 자, 친생자를 또 둘로 나눠서 이 친생자를 자, 하나는 자, 혼인 중에 출생자가 있고요. 자, 또 하나는 혼인 외에 출생자가 있어. 깜짝이야. 언제 들어왔니? 자, 다시. 자, 교재로 몇 페이지냐? 153페이지. 자, 친생자는 혈연관계야. 그런데 혼인 중에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혼인 중의 출생자는 법률혼 관계라고. 결국 너네 부모님들이 결혼을 하시고 혼인 신고를 하면 법률혼이 되지. 그 사이에서 태어난 너희들은 혼인 중의 출생자, 친생자이면서 혼인 중의 출생자. 다시, 친생자는 혈연 관계야. 근데 자, 혈연 관계는 맞는데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어. 어떤 거겠어? 이거는 혼인 신고를 안 한 사실혼 또는 동거 또는 외도. 그치? 사실혼, 동거, 외도. 혈연 관계는 맞지만 문제는 뭐냐? 법적으로 아무런 인증이 없죠. 법률혼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우를 혼인 외의 출생자라고 해요. 혼인 외의 출생자. 그래서 혼인 중의 출생자도 친생자고 혼인 외의 출생자도 친생자인데 중요한 게 이거야. 이 혼인 외의 출생자는 너 생각해봐. 법률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법률혼 부부 사이에 태어났기 때문에 출생 신고를 하면 내 새끼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라가잖아. 근데 혼인 외의 출생자는 법률혼 관계가 아니어서 가족관계 등록부에 안 올라가.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이 새끼가 좀 표현이 그런가? 이 자식이 요 놈이, 일단 이놈이 내 새끼요라는 걸 추후에 인정하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이 표현 꼭 알아놔. 그래서 혼인 외의 출생자는 인지 절차가 필요해요. 추후에 인정하는 걸 우리가 인지라고 얘기합니다. 인지. 잘 봐. 내가 20대 때 뜨거운 사랑을 한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이제 여성분과 뜨거운 사랑을 했어. 근데 부모님이 너무 반대하시는 거야. 병이라. 넌 앞으로 큰 사람이 될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여자 정리하고 저기 재벌 가문의 딸과 정략 결혼해라. 그러면 나중에 너 대통령 되는데 밀어주겠다. 그래서 내가 눈물을 머금고 찾아갔지. 그리고 미안해. 난 앞으로 큰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 헤어집시다. 그랬더니 막 여자가 울면서 근데 병혜 씨, 제가 임신을 했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헉! 근데 미안해. 나쁜 남자니까. 그랬더니 애를 낳으면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뭐라 했냐면 자, 애를 낳아서 만약에 딸이면 당신이 그냥 키우세요. 미안합니다. 하지만 아들이면 20살 성인이 되는 날 나한테 보내게. 딱 얘기를 한 거야. 보내시게. 그런 다음에 증표를 하나 줬어. 그리고 이제 20년이 지났어요. 자, 내가 학원 수업을 하는데 자, 시대인장을 학원 수업을 하는데 어떤 자식이 뭐 지각도 하고 계속 수업 중에 졸아. 검은 마스크를 하고 검은 옷을 입고 그래서 저 새끼 뭐지 그랬더니 생각해보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는 좀 비슷한 거야. 근데 내가 그때 증표를 줬잖아 20년 전에. 그래서 막 난리를 쳤어. 너 뭐야 이 새끼한테 갑자기 막 울더니 가슴에서 반쪽짜리 청동거울을 하나 꺼내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내가 딱 보고 손내려 딱 보니까 청동거울 때 갑자기 생각나. 20년 전. 그래서 나도 뒷주머니에 딱 꺼내지. 반쪽짜리 청동거울. 딱 크로스 합쳐. 맞아. 그럼 뭐 이 새끼 내 새끼잖아. 근데 이걸 위조할 수도 있으니까 DNA 검사를 해봤어. 그랬더니 99.9999% 일치한대. 그럼 내 새끼가 맞죠? 그럼 추후에 내 새끼로 내 호적에 쉽게 말해서 올려야 되지. 그게 인지야.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 하나. 그래서 혼인 후의 출생자는 인지 절차가 필요한데요. 이럴 수 있잖아. 옛날 사람들 중에는 바람 펴서 외도해서 애가 생겼단 말이야. 그럼 내 새끼로 인정하기 싫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인지를 해주는 사람도 있고요. 와가지고 이 청동 반쪽짜리 거울을 들이밀어도 난 몰라 하고 우기면 그때는 소송 거는 거야. 인지 청구에 소송을 걸면 법적으로 강제로 DNA 검사해서 새끼가 맞지? 그러면 올려주는 거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옛날에 뭐 호적이라고 그랬고 지금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인데 올려주는데 꼭 알아둘 거야. 부모 사후에도 인지 청구의 소송이 가능해요. 오케이? 그래서 거기 친생자에 보면 자 인지까지 체크하면 돼. 그래서 일단 이게 기본 내용이고요. 시험에는 법적으로 친자가 되는 양자가 시험에 나와. 법적으로 친자가 되는 양자가 시험에 나오는데 너네가 이제 주의할 게 이 양자 제도가 한마디로 하면 입양이잖아. 양자 제도가 입양인데 예전에는 양자 입양 제도가 하나밖에 없었어. 근데 최근에 재혼이 늘어나고 좀 가족의 형태가 바뀌면서 최근에 새롭게 추가된 입양 제도가 친양자 입양이야. 그래서 일단 너희들이 구별할 건 뭐냐면 자 기존의 입양 제도 양자로 입양하는 제도를 우리가 자 일반 입양이라고 할 거고 최근에 추가된 입양 제도를 자 친양자 입양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별할 거야. 양자는 입양하는 건데 일반 입양이 있고 친양자 입양이 있어. 그럼 여기 교재 봅시다. 자 거기 입양에 보면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으로 나누는데 자 성립 요건 볼게.
자, 일반 입양은 첫 번째,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허가가 있어야 된다. 합의가 있어야 되고, 당연히 미성년자는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하겠죠? 자, 근데 제일 중요한 밑줄. 양자의 연령은 제한이 없어요. 그럼 너네 물어볼게. 내가 너네들 입양할 수 있냐, 없냐? 왜 이렇게 좋아해? 안 해. 할 수는 있지만 내가 미쳤니? 니네 입양하면 얼마나 처먹을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거야. 양자 입양은요, 연령이 위면 무조건 입양이 가능해. 연령이 위면 무조건 입양이 가능해. 그래서 양자는 예를 들어 70세 할아버지가 60세도 입양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양자의 연령은 제한이 없는데 중요한 게 이거야. 너 생각해봐. 자, 그러면 자, A라는 아이가 있는데, 자, 부모가 있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입양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 이제 용어 정리하자. 입양하는 사람은 친생부모야, 양부모야? 양부모. 그럼 직접 낳아준 부모는 친생부모야. 그러면 A라는 아이의 친생부모가 있고요. 자, A를 입양하는 양부모가 있거든. 그럼 양부모가 이제 A를 입양을 했다고 쳐보자. 친생부모가 허락해서. 그런데 이 일반 입양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친생, 직접 친히 낳아준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돼요. 이름이 어떻게 돼? 수, 연. 자, 내가 수연이를 입양하면요, 수연이 부모님은 아버님이 이실 거 아니야? 그런데 입양에도 친생부모, 나와의 관계, 양부모의 관계도 성립이 되지만 친생부모의 관계가 안 끊겨. 입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너는 그냥 여전히 내가 입양해도 이수연. 그럼 무슨 문제야? 내가 입양했지. 이제 네가 학교에 가는 거야.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조사를 해. 아버지 이름이 뭐니? 문병일이요. 선생님 뭐라고? 어? 너 이씨잖아. 이렇게 돼, 진짜. 그러면 일반 입양한 다음에는 친생부모의 관계가 유지되지. 양부모의 관계도 유지되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점은 뭐냐면 친생부모가 돌아가실 때도 상속을 받아. 하지만 양부모가 돌아가실 때도 상속을 받아. 상속이 더블이지. 그치?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일반 입양할 때 친생부모가 돈이 많겠니? 아닌 경우가 많이. 하지만 상속은 둘 다 받고요. 성과 본이 그대로 오는 거야. 안 바뀌어. 그러면 입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지. 그럼 이럴 때 어떡하냐. 그래서 이럴 때 주로 옛날에는 가정법원 찾아가서 성과본의 변경 신청을 했지. 그럼 가정법원에서 오케이 해주면 양부모의 성과본으로 바뀌어. 그래서 거기 보니까 친생부모의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리고 양자의 성과본은 입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친생부모의 성과본이 유지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자, 중요한 거. 그래서 양자는 일반 입양을 하는 순간 친생자의 지위를 획득해서 친생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 거야. 그런데 자, 문제는 뭐냐면 자, 친생부모의 성과본도 유지되고 성과본도 바뀌지 않고 그다음 친생부모의 관계가 유지되다 보니까 최근에 과거에는 이랬는데 최근에는 문제점이 생기는 게 뭐냐면 특히 최근에 이게 많은 게 이혼이 늘어났잖아. 이혼이 늘어나다 보니까 재혼 부부가 늘어나는데 재혼한 부부 간에 성이 다르지. 근데 아이도 재혼한 아빠와 성이 다른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야.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박 땡땡씨와 김세모씨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박A야. 근데 문제는 아빠 엄마거든. 아빠가 막 사고치고 난리치고 도박해서 이혼을 했어. 그리고 이제 김모모씨가 이제 문병일과 재혼을 한 거야. 근데 박A는 10살이거든. 그래서 문병일은 이제 김모모씨를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아이 내가 키우겠다. 그리고 결혼했는데 문제는 뭐지? 재혼을 했는데 형이 박씨잖아. 새아빠는 이름 뭐야? 문씨지. 그럼 이혼했다는 사실 들켜 안 들켜? 들키지. 그럼 애가 상처 받겠지. 그래서 이런 일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이런 게 있어서 거기다가 또 가정법원 찾아가서 또 성과본 변경 신청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드니까 그러면 이런 가정들이 많으니 이걸 좀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입양 제도가 나온 게 친양자 입양 제도고 일단 중요한 건 이 친양자 입양 제도는 그래서 모든 연령이 아니라 미성년자로 한정한 거야. 미성년자로 한정하고 그럼 친양자 입양 봐봐. 일단 친생부모가 동의하고 가정법원 허가받아서 밑줄 쫙 쳐. 미성년자로 한정하고요. 중요한 건 친양자 입양을 하면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아예 단절돼요. 즉 방금 말했잖아. 박땡땡이 아빠지.
그런데 이혼했잖아. 그래서 엄마가 애를 키워. 그래서 만약에 박땡땡 씨의 허가를 받아서 내가 문병일이 그 박 A를 친양자 입양을 하면 가정법원에 허가를 받고 그러면 그 박 A와 원래 친아빠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면서 입양하는 순간 얘 성과 번호 따로 절차 없이 친양자 입양하면 문씨로 바뀌는 거야. 입양하는 순간. 오케이? 그래서 거기 보면 자, 친생부모의 관계는 완전 친족 관계가 단절되면서 양자의 성과보는 입양 당시, 입양 시점에서 양부모의 성과보으로 변경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너네가 볼 때 이러한 제도가 나온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겠어? 재혼 가정의 증가지. 그리고 입양으로 인해서 친생부모의 관계가 유지됐더니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아픔들, 그치? 그리고 사생활의 노출 이런 걸 고려하고 유지하기, 극복하기 위해서 양부모의 성과보으로 바로 바꿔준다. 오케이? 그 정도 알아두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 너네 홀트아동 복지 이런 데 있잖아. 아이들 그 맡기는데 그러면 아이가 안 생긴 부모들이 뭐 예를 들어 태어난 지 뭐 한 달, 두 달, 뭐 1년 된 아이들을 입양할 때도 이 제도를 통해서 입양하면 바로 양부모의 성과본으로 바뀔 거 아니야. 그래서 미성년자에 한정하여 친양자 입양을 하면 친생부모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면서 그 성과본도 양부모의 성과본으로 바뀐다. 오케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 내용만 확인.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정도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는 이제 친양제도 좀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54페이지 맨 하단에 뭐가 있냐면요. 친권이라는 게 있어. 자, 이것도 단독 문제 안 나오니까 살짝 치고 가면 돼. 자, 친권은 뭐냐면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그냥 자녀가 아니야. 자,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자,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자, 권리와 의무를 우리는 친권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럼 다시 친권은 개념만 하세요.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야. 자, 그러면 재밌는 게 너네 그럼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갖는 대표적인 권리 뭐 있죠? 자, 미성년 아이들은 법률행위 단독으로 할 수 있냐 없냐 원칙적으로 못하지. 그럼 부모가 뭐 해줘야 돼? 대리권이 있는 거지. 대리권. 미성년 자녀에 대한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 또 뭐 있냐면 야, 너네 부모님이 통금 시간 정하면 그때까지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혹시 통금 시간 있는 사람? 너네 뭐 집에 안 가니? 야, 만약에 자, 생각해봐. 통금 시간이 10시야, 부모가 정한. 근데 만약에 11시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혼나지. 그게 바로 뭐냐면 거소지정권이야, 부모의. 그래서 외박하면 맞아 죽지. 그게 바로 부모의 권리야. 거소지정권. 너는 몇 시까지 집에 들어와서 자. 외박하면 안 돼.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의무는 부양 의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일단 친권은 그러면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인데 일반적으로 친권은 엄마 아빠가 동시에 행사하고요. 한쪽만 있다면 한쪽만 행사하는데 만약에 심각한 친권의 남용이 있을 수 있잖아. 아이를 학대하거나 유기하거나 방임. 그럴 때는 뭐 여러 가지 뭐 법적 절차를 거쳐가지고 법원에서 정해질 수도 있고. 오케이? 자, 그런데 시험 문제는 기본적인 거 알면 돼. 그러면 잘 봐. 얘가 만 19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는 순간 이제 성년자가 되지. 그럼 친권은 소멸되는 거야. 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 오케이? 그거 하나 알고 그럼 여기 돌아와서 잘 봐. 너네 양자 입양했을 때 양부모가 아이를 입양했지. 근데 친생부모의 관계는 유지돼, 유지 안 돼? 양자 입양 유지되지. 자, 그럼 이때 친생부모의 관계도 유지되고 친생부모의 성과본도 그대로 갖고 왔지. 하지만 누가 키우니? 양부모가 키우지. 그럼 친권은 누가 갖는 거야? 현재 키우고 있는 양부모가 갖는 거야. 이해되지? 여기는 당연히 양부모의 성과본으로 완전히 바뀔 거 아니야? 그래서 둘 다 친권은 누가 갖는 거야? 부모로서 미성년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의무는 친권은 둘 다 양부모가 갖는 거야. 오케이? 단 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의 관계가 유지될 뿐 친권은 둘 다 양부모가 갖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교재에 다시 153페이지 보시면 일반 입양에 봐봐. 친생부모의 관계는 유지되지만 거기 뭐라고 써있어? 친권은 양부모가 가지고. 요거 주의하자.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 여기까지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155페이지에 보면 출생과 사망에 관련된 법인데요. 자, 여기서는 무조건 뭐가 출제가 되냐면 상속이 출제가 돼. 그런데 학교 내신은 또 선생님들 좀 깊게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서 일단 이것만 알자. 우리 지난주에 한번 했는데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있었던 거 기억나죠? 이 의미 알아나? 시험에는 의사 능력과 제한 능력만 나와. 권리 능력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 그래서 권리 능력은 언제 취득한다고 그랬죠? 출생 시에. 언제 소멸된다고 그랬어? 사망 시에. 그럼 사망의 기준이 뭐였죠? 심장 정지. 그래서 심장 정지, 즉 사망을 기점으로 상속이 개시된다는 말만 돼. 사망을 기점으로 상속이 개시된다. 그래서 자, 맨 밑에 봐봐. 권리 능력의 소멸. 그래서 심폐기능 정지. 권리 능력의 소멸, 심폐기능 정지. 자, 그 다음 이제 권리 능력의 소멸 1번. 자연인은 사망함으로써 권리 능력이 상실하고요. 2번. 사망과 관련된 법률 문제. 밑줄. 상속, 유언의 효력. 상속, 유언의 효력. 이 두 가지만 알면 돼요. 그러면 오늘 이제 집중적으로 자, 상속 제도를 볼 거고요. 자, 그럼 156페이지 2번 사망 보자. 자, 거기 보면 자연인의 사망 밑줄 짝 심폐기능 정지 끝. 이거만 알면 돼요. 그 상식적으로 좀 알아둘게. 내용을 보면 자,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나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자가 사망의 사실을 자, 안날로부터 밑줄 1개월 내에 신고해야 해요. 1개월 내. 사망 신고는 1개월 내고요. 자, 사망의 효과 볼게요. 권리 능력의 소멸, 밑줄 짝 상속 개시. 그리고 부부의 경우는 혼인관계가 자연적으로 해소되죠. 자, 얘들아. 혼인관계의 자연적 해소는 사망이지. 그럼 혼인관계의 인위적 해소는 뭐야? 이혼이지. 그치? 그리고 자, 일단 동시 사망의 추정은 별표 쳐놓고 나중에 설명할 거야.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상속 갈게요. 상속. 자, 3번. 자, 상속의 의미 한번 읽어봐. 피상속인 사망자가 사망함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에 관한 자, 동그라미 쳐 권리와 동그라미 의무가. 권리와 의무가. 자, 그럼 너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너네가 이제 착각하는 게 있는데 자, 상속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는요 권리, 즉 재산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 채무도 상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도 상속되지만 채무도 상속돼. 그래서 권리와 의무가 자, 일정 범위의 친족과 배우자, 즉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격되는데 자, 일반적으로 사망자, 죽은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상속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알아. 자, 너네 상속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 상속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법정 상속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유언에 의한 상속이 있거든. 근데 우리는 유언에 의한 상속을 줄여서 결국 유언에 의해서 주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유증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상속은 법정 상속과 유언에 의한 상속, 유증이 있다. 그치?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정 상속이란 얘기는 민법에서 정한 상속의 방법이야. 그럼 너 생각해보자. 야, 일반 가정에서는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지? 그럼 대부분 유언장 쓸까 안 쓸까? 안 쓰지. 그럼 유언장이 없으면 유언에 의한 상속이 아니 민법에 정한 상속, 즉 법정 상속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근데 반대로 사망자가 유언장을 쓰지. 그러면 법정 상속이 아니라 유언에 의한 상속이 이루어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너네 앞으로 문제 풀 때는 유언장이 없으면 법정 상속, 근데 유언장이 있을 때는 유언에 의한 증여에서 유언장대로.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종류. 자, 그 다음에 유류분 얘기는 나중에 설명하고요. 자, 상속의 개시, 피상속인 사망자의 사망이라는 사실에 의해 당연히 개시되고요. 자, 상속 절차 봐봐. 피상속인 사망자의 유언이 있을 때는 유언에 따름. 그 다음에 유언이 없을 경우에는 법정 상속. 자, 유류분은 좀 이따 설명하고요. 자, 상속의 대상 밑줄 치자. 재산 밑줄, 채무 밑줄. 상속의 대상은 재산 밑줄, 채무 밑줄. 자, 그럼 또 하나. 너네 아까 내가 사망신고는 몇 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고 했어? 1개월 이내지. 그런데 사망신고와 별도로 상속에 관한 또 신고도 해야 돼. 상속에 관한 신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상속 승인제도가 있어. 그래서 상속 승인제도는 3개월 내에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단순 승인이라는 게 있고 자, 두 번째는 자, 한정 승인이라는 게 있고요. 그 세 번째는 아예 상속을 포기할게요. 자, 상속 포기라고 있어요. 상속 승인 제도는 세 가지야. 그래서 보자. 아까 얘기했지만 상속은 재산도 상속이 되지만 자, 뭐도 상속이 되냐면 채무도 상속이 돼요. 그래서 단순 승인은 뭐냐면 말 그대로 재산과 채무를 단순하게 모두 받을 계획이야. 모두 받을 계획. 자, 그런데 만약 생각해봐.
너 생각해봐. 재산은요, 통장 조회해보고 주식 조회 다 해보면 금방 나오거든? 근데 채무는 은행 같은 어떤 은행에 대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도 있지만, 괜찮아? 또 너무 노력하고 있다. 안 주려고. 그러다 보니까 눈이 지금 가운데로 몰려가지고 내가 너무 부담스러웠어. 아니, 계속 안 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 눈 아래 들 때 이렇게 있었거든. 근데 점점 이쪽으로 오는 거야. 이쪽으로 와서 지금 이쪽에 봐. 내가 무섭겠니 안 무섭겠니? 무서워. 나도 졸렸는데 잠이 깨네. 자, 그래서 무슨 얘기했지? 너 때문에 까먹었잖아. 재산은 금방 드러나는데 빚은 금융기관의 빚은 또 금방 드러나지만 개인 빚이 있을 수 있잖아. 개인적으로 돈 빌린 거. 근데 그 사람은 이 사망자가 죽은 걸 몰랐어. 나중에 찾아올 수도 있다고. 그래서 꼭 알 게 뭐냐면 단순 승인은 다 떠안어. 근데 빚이 나중에 나오지. 그러면 재산이 10억인데 나중에 받을 빚이 20억이면 재산 10억도 받고요. 빚 20억도 다 갚아요. 그러면 못했죠. 그러면 한정 승인은 뭐냐면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거예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 그럼 예를 들어 재산이 10억을 상속받았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빚이 12억이야. 그러면 빚은 10억까지만 갚겠다 이거야. 나머지 2억은 안 갚겠다.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사업을 완전 쫄딱 망해서 재산이 없어. 한 1억이야. 빚이 100억이야. 그때는 무조건 아예 상속 포기. 그게 확실하잖아. 그럼 봐봐. 애매해. 그때는 뭐 하는 게 나아? 한정승인하는 게 낫지. 그래서 가장 안전한 건 한정승인이야. 근데 그냥 사업 뭐 망한 게 뻔해. 그 아버지 맨날 도망 다니시고 맨날 집에 빨간 딱지 붙어 있을 때는 아예 상속 포기하고 괜히 또 희망 갖지 마라. 설마 아버지가 또 숨겨둔 게 있겠지? 없어. 그래서 아예 그럴 때 상속 포기하시고요. 하지만 애매하면 한정승인.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법원, 법적 격언에 뭐가 있냐면 법에 대한 무지는 용서받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거 안타까워. 3개월 내에 이 액션을 안 취하지. 선택 안 하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돼요. 오케이? 법에 대한 무지는 용서받지 못해. 그래서 꼭 알아. 3개월 내에 신고해야 되고 애매하면 한정 승인 갑시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확인하면 돼. 자, 그럼 이제 우리 157페이지에 우리 상속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법정 상속이 있고요. 즉 유언이 없으면 일단 법에 정해진 민법에 정해진 대로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일단 봐봐. 자, 법정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법정 상속 볼게. 일단 너네가 먼저 법정 상속의 순위부터 알아놔야 돼. 자, 민법에서 정한 법정 상속의 순위는 어떻게 되냐면 자, 1순위가 직계 비속. 자, 2순위는 직계 존속. 자, 3순위는 형제자매. 그리고 4순위는 사촌 이내의 반계 혈족. 그냥 이름만 알아놔. 이거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럼 사촌 이내 옆으로 반계 혈족인데, 자, 민법에서 이렇게 상속의 순위를 정한 이유는 뭐냐면 이거야. 너는 일단 맞아. 요것도 구별해야지. 자, 직계 비속과 직계 존속을 구별해야 돼. 자, 직계란 얘기는 혈연 관계야. 혈연 관계인데, 잘 봐. 내가 있고 위로 부모님이 계시고요. 또는 아버님 한 분 또는 어머니 한 분 또는 양 모두 둘 다. 또 내 새끼가 있어. 그러면 자, 보통 너네 옛날에 뭐 윤리 공부하면 뭐 좀비 친소를 구별하는 사람 이런 표현 들어봐. 좀비 친소. 그래서 좀비야. 좀비가 아니고 존비야. 존비. 그래서 부모 있지. 위를 우리가 존속이라고 해. 그래서 진짜 또라이 새끼들 중에 부모님 살해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존속살인죄라고 하죠. 그래서 위는 존속, 아래가 비속이야. 그치? 그럼 유교에서는 왜 좀비 친소를 구별하냐면 유교에서는 효를 강조해야지. 그럼 부모보다 애보다 부모 누가 더 중요한 거야? 부모가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위가 존속이고 아래가 비속이야. 근데 상속은 틀려. 상속은 내가 사망하면 1순위는 새끼부터, 그 다음에 2순위는 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 형제자매도 없으면 반계혈족, 친척으로 가는데 포인트는 뭐냐면 요 순위가 중요한 게 그 순위에 해당하면 거기서 상속이 끝나. 저 무슨 말이냐면 새끼도 있고 부모님도 있지. 그럼 1순위가 새끼지. 그럼 거기서 끝나. 부모님 못 받아요. 그럼 새끼가 없을 때 어디로 가는 거야? 부모님한테 가는 거야. 그래서 이때 순위는 그 순위를 충족하면 그 순위에서 상속이 끝난다. 오케이? 그럼 하나 더. 자, 내가 사망할 때 저 슬프다. 내가 죽는다. 일단 난 너희들보다 오래 살 거야.
내가 장례식 내가 꼭 갈게요. 조의금은 10,000원밖에 안 할 거야. 많이 안 해. 어차피 내가 모를 테니까. 그럼 잘 봐. 위아래가 있지만 나 아내가 있잖아. 배우자. 그럼 배우자. 어디에 들어갈까? 이거 없지. 그래서 꼭 알려줄게.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의 공동상속.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배우자.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배우자지? 아내가 죽으면 남편이 배우자라서 무슨 말이냐면, 자, 새끼도 있고 부모도 있어. 그치? 그런데 내가 죽었어. 그러면 아내도 있지, 배우자. 그럼 배우자는 1순위에 새끼가 있으면 새끼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받는 거고, 애가 없으면 부모와 배우자가 공동으로 받는 거야. 근데 또 하나, 너네 그러면 애가 한 명일 수도 있지만 애가 여러 명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만약에 요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때는 무조건 균분상수.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때는 무조건 균분상수. 그럼 균분이라는 얘기는 뭐지? n분의 1. 균분이라는 얘기는 n분의 1이고, 또 하나, 그러면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인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 자, 여기가 만약에 3명이지. 그럼 3명이 n분의 1씩 나누지. 그럼 만약에 뭐 A, B, C 새끼가 3명이야. A, B, C가 있으면 각각 3명이 n분의 1에서 1, 1, 1 이렇게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배우자는 공동상속할 때요, 그 각각의 균분으로 상속받은 재산이 있지. 그거의 50%를 가산해서 받아요. 배우자는 50%를 더 받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애가 한 명이야. 그래서 한 명이 10억을 받으면 배우자는 15억을 가져가는 거고, 애가 2명인데 10억 받지. 그럼 배우자는 15억 가져가는 거야. 한 명이 받는 거에 50% 가산. 근데 만약에 직계존속 갔더니 부모님 2분이 다 계시면 그 2분이 n분의 1로 균분상속하는 거고요. 한 분만 계시면 그냥 한 분이 받고 거기다가 배우자는 50% 가산. 근데 만약에 1순위, 2순위가 아예 없어. 부모도 없고 애도 없어. 그럼 배우자가 다 가져가는 거야. 배우자가 다 가져가는 거야. 배우자도 없으면 형제자매도 가는 거야. 형제자매도 없으면 사촌이네 반결 쪼가고요. 결국 다 없으면 국가에 귀속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포인트는 일단 여기까지가 기본. 자, 그래서 자 157페이지 보면, 자, 일단 먼저 상속 능력부터 체크하자. 법정 상속에서, 자,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민법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의 친족과 배우자. 여기 있잖아. 민법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의 친족과 배우자. 배우자는 공동상속. 그리고 자, 밑줄 맞춰. 자연인만 상속인이 될 수 있어요. 즉 사람만 상속인이 될 수 있다. 그럼 이제 단순한 건데, 기업을 우리가 보통 법인이라고 그러거든. 법인은 상속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사람만 상속받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인은 그치 상속은 안 되고, 이 법정 상속은 안 되고 유언에 의한, 유언장에 의해서 유언에 의한 증여는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자, 중요한 게 얘들아, 이 배우자는 무슨 원 사이의 배우자가 있어? 법률원 사이. 그치, 법률원 사이의 배우자지. 그래서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고요, 법률원 배우자의 상속권만 인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상속 결격 사유 봐봐. 피상속인, 사망자에 대한 부도덕한 행위나 유언에 대한 부정행위. 그럼 사망자에 대한 부도덕한 행위는 밑에 있는데, 만약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부모를 자기가 죽인 거지, 또는 살아계실 때 학대했거나, 또는 유언장 위조하거나, 이런 것들은 상속인의 자격이 박탈돼서 밑에 보면 자세히, 자,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경우 등 상속인의 자격이 박탈됩니다. 되죠? 그 다음 밑에 법정 상속이 2에 보면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나와 있어. 순위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법정 상속분 요 내용. 법정 상속분 요 내용. 자, 그러면 이제 자, 너네가 이제 법정 상속을 하나 더 체크해야 돼. 뭐를 체크해야 되냐면, 자, 지금부터 이제 경우의 수를 따져보자. 잘 보고 이거 외워야 돼. 잘 봐. 자, 여기에 강남이 있어. 그 다음에 을려가 있고요. 자, 둘이 결혼을 했어. 그래서 자, A라는 새끼를 낳았어. 오케이? 자, 그런데 강남이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리고 강남에게는 자, 노모가 한 분 계세요. 노모가 한 분 계세요. 자, 그런데 자, 강남이 이제 사망을 한 거야. 근데 강남이 사망했을 때 재산이 자, 10억이 있었다고 쳐보자. 그럼 사망을 시점으로 상속이 개시되잖아. 그러면 강남이 사망했을 때 유언장이 없었어. 그러면 유언장이 없으니까 법정 상속이 이루어지지? 그럼 1순위가 직계 비속,
2순위 직계존속. 형제자매 안 나와 있죠. 근데 1순위의 직계비속이 있으니까 일단 직계존속이 노머는 받아 못 받아? 못 받지. 그리고 애가 한 명이지. 그럼 이 경우에 상속인은 법정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법정 상속인은 A와 배우자 을려가 되겠지. 여기까지 되지? 자,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 그 상속 순위에 있는 사람이 받는 재산에 상속 재산에 배우자 을려는 50%를 가산하잖아. 그럼 A가 1을 받으면 배우자는 얼마를 받는? 50%를 가산하니까 1.5를 받지. 그럼 얘들아 계산 문제가 막 10억 나왔는데 1.5 어렵잖아. 그럼 이제 쉽게 바꿀 거야. 어떻게 바꿀 거냐면 그러면 결국 A는 1을 받고 을려는 1.5를 받으면 합치면 몇이야? 2.5지. 그럼 결국 A는 2.5 중에 1을 받는 거고 을려는 2.5 중에 1.5를 받는 거잖아. 근데 이것도 계산이 어려우니까 위아래 2를 곱해봐. 그럼 결국 A는 5분의 2, 40%를 받는 거고요. 을려 배우자는 5분의 3, 60%를 받는 거예요. 요걸 암기해. 법적 상속순위 한 명 있고 배우자가 있을 때는 5분의 2, 5분의 3이야. 40%, 60%. 그러면 10억에 대해서 5분의 2니까 A는 4억을 가지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배우자인 을려는 6억을 가지고 가는 거지. 되니?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게 순수한 10억이 아니라 이럴 수도 있어. 재산이 10억, 재산이 12억, 채무가 2억. 그럼 퉁치고 나머지 10억에 대해서만 상속이 이루어지겠지. 그래서 암기. 5분의 2, 5분의 3. 오케이? 자, 그런데 이번에 이럴 수 있어. 애가 2명이야. 애가 2명.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애가 2명이면 A, 그 다음에 B, 직계 비속 1순위. 그 다음에 배우자 을려가 있어. 자, 그러면 같은 순위에 있는 애들은 균분 상속이지. 그럼 A가 1 받으면 B가 1 받고요. 을려는 그 한 명분의 50%를 가산해서 1.5를 받아. 그럼 전체 합이 3.5야. 그러면 3.5분의 1, 3.5분의 1, 3.5분의 1.5 위아래 2를 곱해주면 결국 A는 7분의 2, B는 7분의 2, 자, 그 다음에 을려는 7분의 3을 받는 거지. 이 새끼 놀래가지고 야, 처음에 너 필기하는 줄 알았어. 근데 펜이 안 움직여. 자, 일단 준비하고 있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른다. 일단 하나 킵해놨고. 그래서 봐봐. 7분의 2, 7분의 2, 7분의 3이야. 오케이? 내가 원래 지금 촬영만 안 했으면 카메라 내려놓고 마이크 내려놓고 옆에 조용히 서 있었을 거야. 깰 때까지. 다시 7분의 2, 7분의 2, 7분의 3. 그럼 똑같이 하면 애가 3명이면 1.5지. 그럼 4.5분의 1, 4.5분의 1, 4.5분의 1, 4.5분의 1.5면 9분의 2, 9분의 2, 9분의 2, 9분의 3. 이해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 반드시 왜 5분의 2, 5분의 3, 7분의 2, 7분의 2, 7분의 3, 9분의 2, 9분의 2, 9분의 2, 9분의 3. 오케이? 암기해서 대입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일단 거기 심화탄 건 나중에 설명해 줄 거고 159페이지 봐야지. 유언 보자, 유언. 자, 그럼 유언은 이제 이거야. 자, 의의를 봐봐. 법률상의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언자, 사망한 사람의 단독적 법률행위야. 단독적 법률행위. 그래서 형식의 밑줄 칠게요. 요식주의. 형식의 밑줄 요식주의.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언은 일정한 형식을 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일정한 형식을 요하는데 그 형식을 하나라도 위배하면 그 유언은 무효야. 그 유언은 무효. 그래서 자, 밑에 보면 뭐 자필 증서, 녹음, 공정 증서, 구수 증서가 있는데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특히 자필 증서 봐봐. 자, 자필이라는 얘기는 뭐죠? 유언을 하는 사람이 직접 손으로 써야 된다. 오케이? 그리고 유언 내용, 작성 날짜,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 도장을 필수입니다. 도장 안 찍으면, 날인 안 하면 무효야. 효력이 없는 거. 그 다음에 뭐 녹음도 되고요. 뭐 공정 증서도 있고 그냥 구수 증서도 있다라는 것만 알면 되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유언장에 의해 상속이 이루어지는 걸 유언에 의한 증여, 유증이다 한다. 이 정도만 일단 알면 돼. 유언에 의한 증여. 자, 유증이라고 하고요. 이거 하나 보자. 그럼 아직 사망자는 미원장을 미리 쓸 거 아니야? 그럼 물어볼게. 죽기 전에 유언 계속 바꿀 수 있냐 없니? 계속 바꿀 수 있어. 그럼 어느 유언장이 효력이야?
사망 직전 마지막에 쓴 유언장이 효력이 있는 유언장이 되겠지. 그래서 유언장의 날짜를 보면 돼. 그 밑에 보면 유언의 효력 발생 시기와 조건, 그리고 유언의 철회 한번 쭉 읽어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이제 하나 더. 그 다음에 이제 유리분제도 볼게. 자, 이번엔 뭐냐면 유리분제도 이거야. 잘 봐. 자, 유언에 의한 증여를 우리가 유언에 의해서 증여한 걸 이제 법정상속이 아니라 유증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다시 유언장이 없으면 무조건 민법의 정한대로 법정상속이 이루어지고 유언장이 있으면 그냥 유언대로 상속이 이루어지는 거. 그럼 봐봐. 만약에 여기 감남이 있고요. 여기에 을려가 있어. 이거 왜 쓰냐면 보통 법공부할 때 이렇게 표현하거든. 갑을병 정부. 그 다음에 감남과 을려 사이에 병이라는 새끼가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재산이 10억인데. 그래서 일단 장례를 치렀어. 3일장을. 근데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조금 희망이 있는 건 뭐지? 기쁘다고 할 수는 없어. 기쁘다 그러면 이거 나쁜 새끼지. 부모님 그거 슬프지만 그래도 이 10억을 5분의 2, 4억, 5분의 3, 6억으로 나눠 가질 거 아니야? 그러면 슬픈 와중에도 일말에 좀 어떤 앞으로 인생에 대한 희망이 생기겠지. 그치? 야, 니네 통장에 4억이 들어온다고 생각해봐. 슬프면서도 어때? 애매한 표정으로 웃음이 날 수도 있다고. 사람의 심리가 그렇잖아. 만약 이게 10억이 아니라 100억이면 통장에 40억이 들어와요. 그러면 눈물 나면서도 입술은 눈물은 나지만 입꼬리는 올라가 있겠. 아니, 그럴 수도 있다고.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그래서 약간의 희망을 품고 이제 장례가 끝났어. 그래서 이제 슬프지만 또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돈을 받아야지. 40억 받아서 나 오늘 바로 정성 카지노 가야지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갑자기 띵동 하더니 누구세요 했더니 저 어디 로펌의 변호사래. 그리고 고인의 유언장을 갖고 왔다. 그러면 생각을 하겠지. 원래 내가 법정상속 받으면 40억인데 유언장에서 더 받을 수도 있잖아. 갑자기 어때? 기분이 또 좋아졌죠? 그랬더니 이제 변호사 들어오더니 그 이제 서류 가방을 딱 열어. 그러더니 딱 이제 어떤 그 종이무술 꺼내더니 딱 이제 지금부터 유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더니 이러는 거야. 고인의 재산 10억이라고 해보자. 재산 10억을 모두 시대인재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척하는 학생들에게 기증한다. 그래서 유언장이 나와서 10억 전부를 유언에 의해 시대인재 학원에 증여한 거야. 그럼 너네가 부모님 이랬다고 너 어떤 생각 들까? 우리 아버지 역시 대단해 이런 생각 들까? 이럴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어. 많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언장은 돌아가신 분, 즉 고인의 단독적 법률행위잖아.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잘 봐. 우리나라 민법은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자, 근데 전액을 기부했어. 그러면 두 번째 다 같이. 그러면 남은 배우자와 자식들의 생계를 어떻게 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사망자의 재산이 만약에 10억인데 이걸 사망자가 오롯이 지가 만들었을까? 아내와 또는 남편, 배우자가 남편일 수도 있고, 즉 아내와 자식이 기여한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법적 상속 순위에 있는 사람, 상속을 못 받잖아. 걔네들이 법적 상속 순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됐다. 그 중에 일부를 돌려주세요라고 청구할 수 있게 인정해주고 있어. 그게 바로 거기 나온 유리분 제도야. 중요한 건 이거야. 이런 식으로 유언에 의한 증여가 이루어질 때 유류분 제도는 특히 법정 상속 순위자 1순위 누구지? 직계 비속이지. 그리고 1순위와 배우자는요 중요한 게 이거야. 만약에 유언이 없었다면 뭐를 받을 수 있었냐면 민법에 의해서 상속을 받을 수 있었지. 그러면 민법에 의해서 유언이 없는 경우 민법에 의해서 상속받을 수 있었던 재산, 즉 법적 상속액에 1순위와 배우자는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어. 2분의 1을. 그런데 자 1순위니까 1순위라고 하지 말고 자 직계 비속이라고 그럴게요. 자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요
자신이 원래 유언이 없었다면 민법에 의해 상속이 이루어졌고 그럼 그 민법에 의해 상속받을 수 있었던 법정 상속의 2분의 1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직계비속이 아닌 직계, 존속과 자 형제 자매 있지? 형제 자매는 자신이 받을 수 있었던 법정 상속액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결국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이렇게 생기면 당신이 받을 수 있었던 법정 상속액의 반을 보장해 줄게요. 반을 보장해 주겠다. 원래 받을 수 있었던 법정 상속액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해 주겠다 이거야. 그럼 이 경우에 봐봐. 자, 감남이 노모와 병, 자식과 을려가 있는데 모든 재산을 시대인 자본에 증여했지. 그러면 이 경우에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 따지는 거야. 유언에 의한 증여가 없었다면 민법에 의해 상속이 이루어졌겠지. 그럼 1순위인 병과 배우자가 공동 상속했죠. 그럼 원래 법정 상속을 받을 수 있었던 애들만 유류분을 청구하는 거야. 그럼 일단 노모는 청구 못해. 그리고 그럼 만약에 유언에 의한 증여가 없었다면 병은 5분의 2를 받을 수 있었잖아. 그럼 5분의 2가 얼마야? 4억을 법정 상속 받을 수 있었고 배우자인 을려는 5분의 3인 6억을 법정 상속 받을 수 있었지. 그러면 직계비속은 4억 중에 2분의 1인 2억을 유류분으로 청구하는 거고요. 배우자는 6억의 2분의 1인 3억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실제로 이미 상속이 이루어졌다면 그 중에서 2억, 3억 다시 갖고 오는 거고 아직 상속이 아니 유언에 의한 증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2억과 3억을 뺀 5억만 가는 거야. 시대인 자원. 그럼 다시 결론은 뭐지? 원래 받을 수 있었던 법정 상속액의 반을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보장해 주겠다. 근데 만약에 감남이 배우자가 아니라 자식이 없어. 그럼 자식이 없고 배우자인 을려만 있어. 그럼 1순위 직계비속 없지. 그럼 2순위 노모. 할머니가 계시고요. 그럼 엄마잖아. 그럼 을려가 있으면 이때 노모는 원래 법정 상속을 4억 받을 수 있었지. 배우자는 6억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유류분은 노모는 3분의 1을 청구할 수 있는 거야. 4억에.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하지만 배우자는 원래 받을 수 있는 6억에 2분의 1을 청구할 수 있는 거야. 되니? 자, 그런데 하나 더 재밌는 거 있어. 이번에는 자, 여기 또 갑을 병이 있다고 쳐봐. 자, 그런데 감남이 재산이 10억인데 10억을 모두 유언에 의한 증여를 한 게 아니라 반인 5억만 유언에 의한 증여를 했어요. 그러면 5억이 갔지. 그럼 나머지 얼마가 남았어? 5억이 법정 상속이 이루어질 거야. 그럼 5억에 대해서 병은 5분의 2, 2억을 받지? 자, 을려는 5분의 3, 3억을 받지? 돼? 5분의 6, 3억을 받지? 다시 5억만 유언에 의한 증여를 시대인지하고 나머지 5억을 냅뒀더니 사망 시에 이 5억이 5분의 2, 2억 5분의 3, 3억이 일단 상속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병은 실제 2억을 상속받았고 을려는 실제 3억을 상속받았지. 자, 유류분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자, 유류분 제도의 취지는 뭐냐면 만약에 전액이 상속됐다면 너한테 원래 받을 수 있었던 법정 상속액의 반을 보장해 줄 게야. 근데 여기서 5억만 유언에 의한 증여가 이루어졌더니 얘는 실제 상속을 2억 원래 총 받을 수 있는 법정 상속의 반인 2억을 받았잖아. 그럼 유류분 청구 액수도 만약에 전액 상속이 이루어졌으면 2억이었지. 그럼 유류분 청구 액수만큼 실제 상속을 보장받았잖아. 그럼 유류분 청구 안 돼. 유류분 청구 안 돼. 배우자도 유류분 청구 안 돼. 왜냐면 전액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원래 받을 수 있는 법정 상속이 2분의 1을 보장해 주는 거였잖아. 근데 그 보장해 주는 금액이 병은 직계비속은 2억이고 이 경우에 배우자는 3억이었는데 실제로 2억과 3억을 받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유류분 청구가 안 돼요. 이해돼? 자, 거기 보면 160페이지 의미 그 유류분 청구 금액과가 그래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요 실제 상속 액수보다 유류분 청구 가능 액수가 클 때야. 근데 실제 상속 액수와 유류분 청구 가능 액수가 같으면 유류분 청구 못하는 거죠. 제대로 이해만 하면 돼. 그래서 밑에 내용 한번 자세하게 계산해 보시면 되고요. 자, 10분만 쉬었다가 우리 앞에서 동시상황과 그 다음에 심화상황 안 내용 안 본 거 그거 보고 그 다음에 14단 들어갈게요. 쉬었다 갈게요.